안녕하세요. 이곳을 찾아온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37살을 먹은 여자로 최근 몇 년간 저에게 일어난 정말 악재가 틀림없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엄청 즐겨 듣는데 만약 제 사연이 뽑히게 된다면 제 친구가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아왔지만 요즘 들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존중과 평등을 지지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서 일부의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에 가장 큰 일조를 한 사람들, 그리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의 가치관이 왜 바뀌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 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이미 포진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으니 오늘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여자랍니다. 한국 야구는 리그 자체도 크고 전국 각지의 구단이 하나씩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응원을 하는 맛도 상당합니다. 20살 때 처음으로 동네 오빠들을 따라서 야구를 보러 갔다가 그 압도적인 응원과 매 순간순간 뒤집어지는 스코어에 푹 빠져 정말 야구에 미쳐있구나 할 정도로 살았습니다. 야구를 처음 본 이후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야구장을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학생이기도 했고 용돈 자체도 빤해서 매번 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돈이 있어야 티켓을 사서 보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용돈을 모아서 즐길 수 있을 때나 한 번씩 다녀오곤 했고 평소에는 TV로 시청을 했습니다. 야구장에 한 번 가면 맥주도 사서 마셔야 했고 치킨도 시켜 먹어야 하고 돈이 생각보다 꽤 깨지게 되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이후 20대 후반쯤 되었을 때는 저도 여유가 생긴 편이라 야구를 더 자주 보러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업이 잘 된 편이라 대기업 디자인팀에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미대를 졸업한 사람치고는 아웃풋이 상당히 좋은 축에 속했습니다. 대기업 지명 광고의 대부분이 제 손을 거쳐서 탄생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특성상 일이 쉬지 않고 끝내기 무섭게 밀리듯 들어오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근 수당도 챙겨주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성과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체력을 엄청나게 소모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야 며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을 해도 몸이 괜찮았는데 몇 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몸이 정말 축나는 게 느껴질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몸만 힘들면 운동이라도 해서 버티겠는데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사람이 피폐해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상사의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윗선에서 이 폰트가 마음에 안 든다, 이 색 배치가 별로다 하면서 트집을 잡아대니 전공도 하지 않은 사람이 뭘 아냐고 따져묻고 싶은 수준까지 가더라고요.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 도중 퇴사를 결정짓게 만든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제 원칙이자 주의가 사내 연애는 죽어도 하지 않는다거든요. 사내 연애를 하면 결혼까지 꼭 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기도 했고 어쨌든 많은 사람이 제 연애를 알게 된다는 건데 그게 부담스럽고 정말 싫었어요. 싸워도 티가 나고 싸우지 않아도 티가 나고 또 주변의 상사분들이 워낙 꼰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참견을 엄청나게 할 텐데 그걸 견디면서 굳이 연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회사 과장님이 저에게 은근히 티를 내면서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야 여자는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갈 수 있는 거다 하면서 들러붙었어요. 저한테 대놓고 뭐 저렇게 튕기고 있냐, 그냥 한 방에 넘어와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과장님이었는데 제가 그 과장님한테 이러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과장님은 무려 저랑 띠동갑이나 차이가 나는 40살의 노총각 과장이었단 말입니다. 회식을 한다고 하면 일부러 제 옆에 앉으려고 제 동기들이나 저랑 친한 주임님들을 밀어내고 제 옆자리를 차지해서는 은근히 붙어오는데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자를 보내서는 뭐해? 자니? 밥 사줄까? 술은 네가 살래? 하는 연락을 계속 보내고 정말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8인데 나이 40에 100까지 나온 아저씨가 저한테 계속 저런 연락을 해대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얼굴도 별로였고 딱 봐도 아빠 같은 사람이나 다름없었고 심지어 머리까지 점점 빠지고 있는 호라비 같은 남자였다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회사 사람들을 어떻게 구워 삶은 건지 과장님이랑 친한 분들이 자꾸 저한테 저만한 남자가 없다면서 은근히 붙여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회사 사람들까지 한 통속으로 굴어대면서 대리며 팀장이며 그 과장만큼 착한 사람이 없다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 둘이 만나면 잘 먹고 잘 살겠지 하면서요. 그 과장님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돕는다는 것에 용기를 얻은 것인지 뭔지 저한테 사랑한다, 제가 없으면 자기는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저랑 사귈 수 있다면 제가 원하는 모든 걸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너무 짜증나는 나머지 그럼 그냥 죽으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사내의 소문이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한 여자만 바라보는 순정남에게 매정한 말투로 죽으라고 했다고 제가 나쁜 년이라면서 말이죠. 탕비실에 갔는데 그 무리들의 싸늘한 시선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애초에 저는 발 디딜 틈을 주지 않았는데 제가 여지를 줬으니까 노총각이 저에게 마음을 품은 거 아니겠냐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그래, 너네들끼리 잘 떠들어봐라, 나는 그래도 꿈쩍하지 않겠다 하면서 애써 무시하는 마음을 먹으며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사람을 손바닥에 두고 가지고 노는 나쁜 년이 되었고 그 때문에 하나둘 은근히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은 저에게 그런 소문은 자기랑 사귀기만 하면 잠잠해질 것이다, 자기는 모은 돈도 많고 능력도 꽤 있으니 연애 없이 바로 결혼해도 좋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과하게 집착을 하는 그 노총각 과장님에게 저는 점점 진절머리를 치게 됐고 그러면 그럴수록 거머리처럼 들러붙는 행동에 정말 딱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견디지 못한 저는 팀장님께 일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팀장님은 저에게 별다른 말 없이 사표를 수리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팀장님 또한 저와 노총각 과장을 엮던 사람이라 그런지 제가 그만둔다고 하는데 몸이 안 좋냐, 왜 그러냐 이런 말도 없이 아이고 우리 과장 어떡하냐 하는 소리나 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까지도 제가 힘든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노총각 과장 편만 드는 회사 사람들에게 치를 떨었고 결국에는 회사 감사팀에 가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회사 측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직서도 냈고 이대로 넘어가기에는 내가 당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산재 처리를 하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겠습니다 정도였던 감사팀에서도 제가 고용노동부와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니 일 처리를 빠르게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제 이야기를 꼼꼼하게 들어주고 제가 그동안 들었던 소문과 그 소문의 원흉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퇴직을 했고 그 이후 노총각 과장은 지방으로 좌천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와 과장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며 과장을 도왔던 사람들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들 3개월씩 감봉을 당했고 회사 게시판에는 그들이 저를 괴롭혔던 내용들이 숨김없이 전부 실명을 포함해서 기재되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쪽팔리다며 그 좋다는 대기업을 그만둔 사람도 있다고 하니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사람들 일부는 저에게 너무하다며 연락을 했고 일부는 고생했다, 버티느라 마음고생 심했겠다 하며 연락이 왔는데 당시에는 모른 척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연락처를 차단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퇴직한 기념으로 야구를 보러 다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한 시점이 야구의 개막 시점이기도 해서 타이밍이 아주 나이스하다고 생각을 하고 야구 티켓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풀 겸 쉼없이 달려온 인생이니 1년 정도는 쉬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엄청 비싼 시즌권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야구를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잘한 덕분인지 저희 회사 하청업체 사장님들에게서 간간히 외주 제작으로 지명 광고를 부탁하는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야구가 오후 시간대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야구 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외주 일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재택근무에 퇴근 시간을 정해놓고 일이 끝나면 바로 야구를 보러 가기 위해 야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혼자 가서 맥주도 마시고 안주거리도 하고 하면서 응원을 했는데 저는 워낙 성격이 혼자서도 잘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전혀 위화감 없이 잘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자주 야구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같이 응원을 하기도 하면서 친구들도 꽤 사귀게 되었고요. 시즌권이라는 게 구매를 하게 되면 지정 자리를 얻게 되는데 제 옆에 우연히도 저처럼 혼자 야구를 즐기는 남자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저랑 성향이 비슷한 건지 혼자 와서 맥주와 안주를 챙겨서는 주야장천 야구만 보는데 이거저거 물어보는 말도 없고 서로 할 거 딱 하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나중에 친해진 사람들은 저에게 혹시 그 남자분이랑 커플인 거냐고 둘이 어쩜 말없이 야구만 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커플은 무슨 개뿔 커플이겠냐고 웃으면서 대꾸를 하고 야구에 집중하기를 한 3달쯤 됐을까요? 그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서 저희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필 딱 중요하게 만루의 원아웃인 상황이었고 역전도 가능한 공격 타이밍에 제 맥주가 똑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시원한 맥주가 너무나도 마시고 싶었고 지금 사러 나가자니 공격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이씨 하면서 다리를 떨고 있었는데 옆에 앉은 그분이 저에게 맥주 한 캔을 딱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맥주 다 마셨죠? 일단 이거 드시면서 보세요. 지금 사러 나갔다가는 역전하는 거 못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구세주가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겉면에 송골송골 맺혀있는 물방울이 딱 봐도 시원한 맥주라는 걸 가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따가 편의점 가서 한 캔 사다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고 캔 뚜껑을 따서 맥주를 마시면서 야구를 보고 있는데 우리 팀이 글쎄 역전 만루 홈런을 친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악소리가 절로 나는 기쁨에 옆자리에 앉은 그분과 어깨동무를 하며 응원가를 부르며 뛰기도 하고 좋다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공수 교대를 하자마자 헐레벌떡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맥주를 사다가 갚아드렸고 제가 과자 사온 걸 나눠 먹으면서 같이 야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흥분이 가시질 않아서 기쁜 마음에 또 언제 오냐고 시즌권 산 거 맞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내일 또 올 거라고 내일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취미가 맞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도 즐거웠고 같이 야구를 보는 내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주변에 야구를 저처럼 즐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친구를 사귀었다는 게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한 시즌을 내내 같이 야구를 보면서 옆에 앉은 그 남자분과 엄청나게 친해졌고 서로 휴대폰 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야구 언제 보러 가냐, 이번 주에 가냐 하고 물어보고 갈 수 있으면 시간을 맞추고 못 가면 아쉬워하면서 술이나 안주도 서로 챙겨주면서 지냈습니다. 원래 야구장의 묘미가 승리를 한 다음 야구장 앞에 펼쳐지는 포장마차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는 거거든요. 이기든 지든 한 잔 더 하자 하면서 그분과 매일같이 포차에 가서 술을 마시고 하다 보니 서로 취향도 알게 되고 엄청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대기업 디자인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때려치운 뒤 지금은 외주일을 간간히 받아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니 능력자가 자기 눈앞에 있다고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능력자라고 하기엔 볼품없는 몸이라고 했더니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야구를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긴 했어요. 재택근무하면서 제 루틴은 제가 짜서 움직이는 거고 야구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야구를 볼 수 있는 몸이었으니까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 셈이긴 하다고 대신 대기업에 근무를 할 때 반 정도밖에 수입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출퇴근을 하지 않으니 교통비도 빠질 것이고 재택근무니까 옷차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절약되는 것도 꽤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야구를 보러 나올 때 말고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다고 하니 막 웃더라고요. 제가 겉보기에는 집에서 빈둥빈둥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았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알게 된 것은 남자의 이름은 민우였고 저보다 2살이 어린 연하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취업이 빨리 된 덕분에 꽤 알아주는 유명한 타이어 회사에 재직 중이었는데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든 일을 끝내고 야구장으로 바로 퇴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누구냐, 어떤 모습이 좋냐 물어보는데 제가 일부러 놀려 먹으려고 야구 선수의 허벅지가 좋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황할 줄 알았는데 눈을 반짝이더니 남자의 생명 아니겠냐고 엉덩이부터 내려오는 라인이 기가 막힌다고 자기가 더 신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특이한 애구나 싶었는데 저한테 이런 것까지 잘 맞는다고 좋아하길래 일부러 나한테서 관심을 사려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 노총각 과장에게 당해서 일을 그만두게 된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같이 분노를 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는 한 시즌을 같이 야구를 보게 되었고 비슷한 취미에 취향이 겹쳐지니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야구를 즐기자고 약속을 했고 야구 시즌이 끝나도 저희는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며 예쁜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숙맥인지 저와 스킨십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게 연하의 풋풋함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좋게 보게 됐어요. 저는 프리랜서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일이 많이 늘어 자유시간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지만 직장에 다니는 민우 씨와는 시간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약속을 했던 것처럼 야구를 보러 다니면서 연애를 잘했고 서로 잘 챙겨주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뒤 제 나이 31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으니 당연히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모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여자친구라고? 정말? 하면서 민우 씨에게 되묻는데
민우 씨 얼굴도 약간 붉어져서는 끄덕이더라고요. 의외의 모습이 있네 하고 귀엽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시모 될 사람이 저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제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프리랜서라는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유명한 타이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논다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웬만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보다는 많이 벌어요. 아니, 암만 그래도 떡하니 직장명이 붙은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해야지. 프리랜서라는 게 일이 끊기면 아무것도 없는 백수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나는 걱정이다. 너네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직장이라도 튼실해야지. 민우 씨는 계속해서 시모에게 제 편을 들어주었고 그게 불편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시모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물론 민우 씨가 대신 변명을 해주니 저는 아예 입을 열 타이밍도 없어서 편하긴 했지만 시모가 우리 아들을 구워 삶아 먹은 여자 보듯이 보니까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다들 입을 다물었으니 정적이 흐르는 와중에도 끝까지 시모는 표정으로 저에게 마음에 안 든다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 분위기에서 시부가 뜬금없이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말로 인해서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습니다. 집에서 평생을 놀고 먹기만 한 옆에 내가 알긴 뭘 알겠어. 요즘은 저렇게 자기 전공 살려서 편하게 눈치 안 보고 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실적 압박도 없고 상사 잔소리도 없고 집에서 편하게 일하는데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집에서 평생 놀고 먹기만 한 여팻네라는 말이 시무의 발작 버튼이었는지 엄청 자존심 상해하면서 시부랑 부부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모는 자기가 집에서 내내 내조를 하고 뒷바라지를 한 덕분에 우리 아들이 떡하니 회사에도 취직을 한 거 아니겠냐고 그게 다 자기 공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의 뉘앙스가 마치 우리 부모님은 제 뒷바라지를 하지 않아서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는 엄청나게 귀한 딸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어이가 없었죠 뭐. 시부와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로 결국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의 마음을 담아 웨딩 사진도 야구 유니폼을 입고 찍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고 신혼집에 입성을 하자 결혼을 했다는 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올해도 즐겁게 잘 지내보자고 남편과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는 야구 시즌권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어서 야구장은커녕 집에서 TV로 중계를 볼 시간조차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갑자기 지방에 있는 본사로 발령이 나면서 저희는 신혼을 시작하자마자 주말 부부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대도시가 본사인 회사라 남편은 승진을 해서 본사 발령을 가게 된 것이긴 하지만 신혼인데 주말에만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물론 제가 프리랜서였기에 무리를 하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외주 제작을 하던 일들이 전부 미팅을 해야 하는 일이라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조금 줄이거나 무조건 서면으로 일을 받으면 가능하긴 했지만 하던 일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따라갈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원래 본사에서 기숙사를 구해주기로 했었단 말이죠.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가 같이 살 수 있는 소형 아파트를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회사의 사정으로 무산이 되게 되면서 2인 1실을 사용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어 제가 따라가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의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기에 저는 결국 서울에 남는 것으로 남편과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주말 부부로 살게 되면서 저희 사이는 더욱 애틋해졌는데 그때부터 시모의 괴롭힘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저를 불러다가 잔소리와 심부름을 콤보로 찍기 시작하는데 와, 직장 내 괴롭힘보다 더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우리 아들 기숙사 살면서 밥이나 제대로 먹겠니? 네가 하루 가서 같이 생활하는 직장 동료 목까지 밥 좀 해주고 와라. 그리고 날이 좀 추워진 것 같은데 너만 뜨뜻하게 살아서야 되겠니? 가서 전기장판이랑 이불도 좀 갖다 주고. 아참, 거기 해가 들이쳐서 눈이 부시다고 하던데 커튼을 주문해놨으니 가서 달아도 줘라. 알겠지? 우리 남편 회사에서 삼시세끼 다 주고요. 주변에 배달되는 음식점도 많아서 오히려 살이 찔까봐 걱정이라고 먹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기숙사 난방 또한 너무 잘 돼서 추운 걸 느낄 시간도 없다며 더워서 반팔만 입고 지낸다고 이야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커튼. 진짜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제가 운전을 할 줄 몰라서 그걸 가져다 주려면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기차 타고 커튼 들고 기숙사를 찾아가서 장치까지 전부 달아주고 오라고 하는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돌연 퇴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도 있는 건지 걱정이 되었는데 그냥 서울에 가고 싶다고 향수병에 걸릴 것 같다고 징징거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다시 서울로 발령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해봐라 했는데 지원자도 너무 많고 자기가 아직 짬밥이 얼마 안 돼서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주말 부부로 살 수 없지 않냐면서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신혼 초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저에게 졸랐어요. 저는 남편이 주말에도 가끔 잔업을 할 때가 있어서 혼자 야구를 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까지 올 지경인데 저는 혼자 야구 보러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게 배알이 꼴린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고 퇴사를 하고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디 한번 말이나 들어보자 해서 무슨 꿈이 있었냐고 했더니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멀쩡히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수의사라고 하니까 제가 벙찌게 됐죠. 너무 황당한 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길래 제가 한 소리를 했습니다. 멀쩡히 잘 다니던 타이어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수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결혼도 했는데 현실을 봐야지. 그리고 당신이 수의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수의사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뭐 대학을 다시 가고 어쩌고 하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전화를 끊었더니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징징거렸나 봅니다. 시모가 저한테 수의사도 의사 아니냐면서 짱짱한 직업을 가지겠다는데 왜 말리냐고 우리 아들 공부 잘했다고 편을 들더라고요. 제가 수의사랑 의사는 다른 거 아니냐. 지금 시작하면 뭐 나이 40에 동물병원 차릴 거냐. 그때까지는 뭘 먹고 사냐면서 제가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살리는데 의사랑 똑같은 거라고 남편이 하고 싶어 하는데 뒷바라지 해주겠다는 말도 안 하고 꿈부터 포기하라고 하는 게 너무 이기적이래요. 이제 와서 이기적으로 굴고 있는 게 누군데 적반하장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어머님, 결혼까지 한 마당에 저희 가족 계획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애는 언제 가지냐고요. 지금 공부하기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남편도 벌써 30인데 지금 수능 보고 한 번에 붙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예, 남자 나이 30이면 짱짱한 나이지. 말이 어찌나 안 통하던지 자기들끼리 아주 짝짝꿍이 맞은 건지 답은 정해놨으니까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만 하래요. 예전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부터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가 간섭을 많이 하면 일을 그르치는 거야. 너는 우리 아들 내조할 생각이나 하고 있어. 그리고 너 결혼할 때 뭐라 그랬니? 너도 돈 번다며? 중소기업 다니는 애들보다 많이 번다고 떵떵거려 놓고 우리 아들 공부 하나 못 시키니?
자고로 남자가 잘 돼야 집안이 서는 거다. 괜히 남자한테 집안의 대들보다 기둥이다 하겠어? 말이 안 통하는 시무는 그렇다 치고 시부까지도 원래 남편이 공부를 잘하던 놈이긴 했다면서 한번 믿고 지켜봐 주라고 하더라고요. 취업은 또 하면 되는 거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거잖아요. 결국 남편은 저에게 말도 없이 퇴사를 한 뒤 짐을 싸서 신혼집으로 돌아왔고 공부를 하겠다면서 독서실을 끊더라고요. 제가 야구 보러 간다고 나갈 때에도 자기는 공부한다고 집에서 공부만 하길래 마음 잡고 하나 보다 했는데 수능 성적이 아주 처참했습니다. 4등급, 5등급 천국이더라고요.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하더니 도대체 뭘 한 건지, 어떻게 이런 성적이 나오는 주제에 수의대학을 가겠다고 나댄 건지 어이가 없었죠. 제가 황당해하니까 남편이 필사에 변명을 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한 거라서 머리가 굳은 것 같다고 원래 자기 성적이 이렇게 처참하지는 않았다고 하대요. 1년을 더 공부하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1년만 더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 머리가 지끈거려서 진짜 뒤로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도 시모는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어. 엄마가 계속 응원할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미리미리 공부 좀 시켜놓지 왜 하필 저랑 결혼을 한 이후에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시모한테 제가 미리미리 공부 좀 시키지 그랬냐고 수의대 가고 싶어 했으면 애초에 그쪽으로 대학을 입학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시모가 입을 삐죽하대요. 고3 때만 해도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말이 없어서 경영학과를 간 것이라면서 우리 아들이 사업가 기질이 있다고 하는데 피식했죠. 그냥 성적 맞춰서 대충 경영대학 들어간 것 같은데 사업가 기질은 개뿔. 결국 남편은 재수를 했고 저는 1년 동안 외주일에 매달리며 생활비도 벌고 남편 공부도 시키고 문제집도 사주고 강의도 끊어주고 엄청 바빴어요. 저희 신혼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돈을 모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통장 잔고를 긁어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업체에서 이렇게 소처럼 일을 할 거면 자기네 회사에 들어오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디자인 일이라는 게 원래 이것저것 다 받아서 하다 보면 각 회사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거든요.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한 곳에 소속이 되면 그 회사의 스타일대로만 일을 하면 돼서 사실 일하기엔 그 편이 더 편합니다. 게다가 월급도 지금 버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거절할 처지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백수나 다름없으니까요. 제가 취직을 결정하자 시모가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이때다 싶었는지 자기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 강의만 들으니까 집중이 안 된다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원래 공부를 시작할 때 시부가 도움을 좀 주기로 했었거든요. 제가 시부를 빤히 바라보니 눈을 돌리는 거 있죠? 입을 싹 씻는 듯한 그 행동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 학원비까지 내줬습니다. 돈을 개처럼 벌면 뭐하나 싶었습니다. 버는 족족 남편 공부 뒷바라지 하는데 꼬라박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재수를 했고 가채점 결과 성적이 꽤 잘 나왔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 4년제는 충분히 가겠다 싶어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이왕이면 사자 이름 붙는 직업인데 학교 이름이 엄청 중요한 거 알지? 내가 이번에 성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외국어가 좀 별로였어. 1년만 더 하면 이름 있는 명문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한 번만 더 응원을 해주면 안 될까? 그걸 뭘 물어보고 하니? 당연히 명문대 가는 게 훨씬 좋지. 어차피 우리 며느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편하게 공부만 해.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앞으로 잘하겠다, 꼭 명문대에 붙겠다 하면서 난리가 났고 원서 접수조차 하지 않았더라고요. 남편은 삼수를 시작했고 저는 1년 동안 남편 얼굴도 보기 싫어서 내내 야구를 보러 다니고 주말에는 카페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취직을 한 이후에 시모의 괴롭힘도 사라져서 나쁘진 않았지만요. 그렇게 삼수를 한 결과 남편은 32이라는 나이에 명문 수의대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하던 날에 긴장이 된다면서 띠동갑인 아이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을 하던 남편은 아주 완벽하게 대학 생활에 적응을 했습니다. 주말에 저랑 가지도 않던 야구를 보러 간다면서 동기들을 만나고 술에 잔뜩 취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학교 등록금도 제가 내주고 있었는데 저는 완전히 찬밥 신세더라고요. 제가 애를 키우는 건지 결혼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날이 가면 갈수록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열이 받아서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대학을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꿈을 찾겠다고 한 거 나는 지지해. 그렇기 때문에 삼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꿋꿋하게 뒷바라지를 한 거야. 그런데 지금 꼴이 이게 뭐야? 우리가 부부인 건지 내가 대학생이 된 아들을 하나 키우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 맨날 술만 마시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동기들이랑 놀러 다니느라 바쁜 걸 보면 내 숨이 턱턱 막혀. 이대로는 나도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까 우리 이혼하는 게 좋겠어. 제가 진지하게 이혼을 이야기하자 남편이 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저 없으면 못 산다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그냥 시댁에 가서 살라고 했더니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 뒤로는 씨알이 먹힌 건지 술 먹는 것도 자제하고 저랑 시간을 더 보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남편이 휴대폰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누군가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눈치를 보더라고요. 제가 수상한 마음에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느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거냐고 했더니 대학 과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조별 과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힐끔 휴대폰을 곁눈질로 보니까 형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동기랑 연락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싶어서 과제를 한다고 생각을 했죠. 남편에게도 대학 생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려고 했어요. 저와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남편은 예과 2년 과정을 마치고 4년을 더 수의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과 2년이 끝나고 자퇴를 하는 애들도 꽤 있다며 남편은 서운해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남편 나이가 벌써 34살인데 4년 더 공부하고 나이 40에서야 수의사 되게 생겼다고 걱정이 좀 되었고요. 저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대책 없이 사는 남편에게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아이를 가지자고 선언을 했죠. 제 나이가 36인데 더 늦으면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 생각은 하지 말고 나중에 동물이나 키우면서 둘이 오순도순 살자고요. 남편이 학교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저랑 각방을 쓴 지도 꽤 됐고 저는 그게 말이나 되냐며 남편에게 화를 냈죠. 시모도 은근히 아이를 바라는 눈치인데 아이랑 동물이 같냐고 하니까 자기네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서로 빈정이 상해있던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야밤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제 눈치를 보면서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누구야? 이 시간에 어딜 나가? 아니, 동기인 동생이 애인이랑 헤어졌다고 술 먹고 전화가 와서. 뭐? 이 시간에 그게 말이 돼? 너 혹시 바람났어? 아, 남자애야. 근데 전화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진짜 남자애가 형 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고작 해봐야 20대 초반인 남자애라고 그때는 본인 연애가 하늘이고 땅 아니냐면서 달래주고 온다고 하는데 저도 황당해서 그래 갔다 와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편은 학교 생활에 빠져서 툭하면 나가고 툭하면 남자 동기들 만난다고 술 먹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제가 어느 날 꼬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이라는 여자에게서 온 문자를 보게 된 것인데 내용이 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놀래서 남편 휴대폰을 빼앗아 문자 목록을 뒤지는데 남자애들 이름 사이에서 제희 딱 2글자로 저장된 이름을 발견한 거죠. 여자로서 순간 직감이 들었고 문자 내용도 보고 싶다, 뭐하냐, 목소리 듣고 싶다 그런 내용만 가득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남편에게 해명을 하라고 했고 남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그런 게 아니다만 반복하는데 대학을 가서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다는 게 진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당장 시댁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옷을 입고 나오니 남편이 저를 따라오면서 오해라고 변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밤에 시댁을 찾아가 시부모에게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대학에 가서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그년이랑 야구도 보러 가고 데이트도 했다고 다 고자질을 했죠. 문자를 보는데 저랑 했던 데이트를 그대로 그 여자와 했더라고요. 저는 열받아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는 진짜냐고 몇 번이나 되묻고는 남편의 뺨을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뒷바라지 다 해서 대학 보내놨더니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려? 바람을 펴? 아니, 아들 뺨은 왜 때리고 그래? 보아하니 임신도 못하는 게 지가 돈 번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고 그랬겠지. 제가 오죽하면 딴 데 눈을 돌렸겠어? 더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혼하겠습니다. 그래, 나도 너 마음에 안 들었어. 꼴랑 그거 본다고 유세 떨기는. 이혼해. 남편은 안 된다고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데 시모는 남편 등짝을 때리면서 추잡하게 굴지 말고 이혼하라고 하대요. 남편이 계속해서 협의 이혼을 거부하는 바람에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 소송 또한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랑 이름이랑 전부 변호사에게 넘기고는 알아서 잘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혼을 진행하던 도중 변호사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모님, 제이라는 이름으로 남편분 주변 상간녀를 찾아보고 소장 접수도 다 했는데요. 법원에서 시정 명령이 나왔어요. 그게 상간녀가 아니라 제이라는 사람이 남자라는데요. 저는 제가 들은 말이 뭔 말인지 한참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대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부터 그랬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양성애자였고 대학에 가서 남자와 바람을 핀 거죠. 어쩐지 저랑 부부 생활도 매끄럽지 않았고 이상형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자꾸 남자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니 그게 저에게 환심을 사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남편은 저에게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랑 이혼한다고 시부에게 맞아서 다리를 깁스해서 못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시댁에 가니 시부는 미안하다고 저랑 눈도 못 마주치시는데 시모는 저에게 뻔뻔하게 여길 나타나냐고 한 소리 하시대요. 물어보고 싶은 것만 물어보고 갈 거예요. 당신이랑 바람난 그 상간녀, 상간녀가 아니라 상간남이더라. 제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래. 어떻게 양성애자인 걸 감쪽같이 속이고 남자랑 바람을 피워? 네가 사람이니? 그러니까 남편 얼굴이 창백해지고 시부는 눈알이 돌아가고 시모는 개거품을 무시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길래 저도 똑부러지게 말씀드렸죠. 법원에서 상간녀 소송 정보 시정 명령이 내려왔더라고요.
주민번호 뒷자리가 2가 아닌 1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이 미친 정신병자 새끼가, 이 쓰레기 자식,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시부가 바로 방에서 골프채를 들고 나오시는데 우리 시모는 남편을 붙잡고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막 소리를 치셨습니다. 도대체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나랑 결혼을 했어? 혼자 얌전히 살지. 혹시 나는 네가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기 위한 방패막이었니? 그러니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애도 갖기 싫다고 한 거야?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평생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뒤돌아 나오는데 시모가 저를 붙잡고는 매달리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정신병원에라도 보내서 멀쩡하게 만들 테니까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줄 수 없겠니? 내가 잘못했다. 우리 재산도 다 넣어주고 네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면 안 나타날게. 제발 우리 아들 버리지 마라. 응? 시모는 아들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나마 저랑은 결혼까지 했으니 제가 옆에 붙어 있어 주길 원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정신 나갔어요? 위자료나 준비하세요. 재산 분할도요. 이혼은 당연히 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고 요즘은 꽤 있는 사례라고,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변호사가 알려주더군요. 위자료가 입금되자마자 저는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회사까지 찾아올까 무섭긴 했지만 이혼 서류 마무리되자마자 시댁에 한 번만 더 나를 찾아오면 아들이 양성애자인 거 소문내겠다고 하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고 상간남 소송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 금액까지 위자료 1천만 원을 더 받았는데 시부가 저에게 미안하다며 5천만 원을 더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 뒷바라지를 한 게 6년이 넘어가니까요.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 돈 받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내년에 야구 시즌권이나 구매해서 보려고 해요. 이 돈을 다 쓰지 않으면 자꾸 전 남편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 저를 위해 사치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황당한 일로 이혼하신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저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당하게 이혼하라고 전하고 싶네요. 앞으로 이런 일로 기만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여자이고 30대 후반입니다. 이런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혼 사연을 올려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어젯밤 아빠 꿈을 꿨는데요. 우리 아빠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좀 빨리 단명하셨어요. 그래서 더 어젯밤 꿈에서 본 아빠가 더 반가웠고 보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다시 떠오른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도려내고 싶은 한 부분을 용기 내서 들려드리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한때 의사를 준비했던 저는 의대생으로서 유학까지 다녀오며 공부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급하게 대기업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유는 아빠의 건강 악화로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의학 공부를 마음 편히 하기에는 아빠 병원비를 엄마 혼자 부담하기엔 너무 버거웠으니까요. 한참 의대생일 때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었는데 그 인연 덕분인지 제가 의사의 꿈을 포기하는 걸 주변 동기나 선후배들이 많이 안타까워해줬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병원장 아들이었고 우리 학교 선배 친구였더군요. 남편은 병원장 아들이었지만 병원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처럼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와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에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인연으로 저와 남편은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집 잘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 제가 결혼할 때 사람들이 다 저보고 땡 잡았다고 했거든요. 사실 저도 초반에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친정 부모님도 사위를 과분한 존재로 생각했었습니다.
일단 저와 친정 부모님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건 남편의 배경보다는 지극한 효심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어른에 대한 마음가짐이 참 기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른한테 예의가 바르면 됨됨이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 사람의 인생 모든 걸 낱낱이 알아볼 수 없었기에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 그것이 최선이라서 봤습니다. 결혼을 마음먹게 된 이유가 그게 제일이었어요. 남편의 효심은 우리 친정 부모한테까지 뻗쳤는데요. 아빠가 그때 간경화라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았습니다. 남들은 아빠가 사위 데리고 술도 같이 한잔하면서 딸 부탁하고 술친구도 하고 그러던데 아빠는 사위한테 그렇게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른 방법으로 아빠와 말동무가 되어주었는데요. 남편이 시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우리 아빠를 시부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시부가 병원장으로서 우리 아빠를 많이 신경 써줬고 남편은 퇴근하고 시간 내서라도 병원에 들러서 우리 아빠에게 얼굴을 비췄습니다. 시부 병원이 남편 집 가는 방향에 있어서 남편이 병원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었죠. 처음엔 너무 관심을 과하게 줘서 괜히 남편한테 부담될까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저 좋아해서 한다는 말 때문에 더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주니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모르죠. 당연히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다 할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제가 의료계에서도 일했고 대기업에도 종사하고 있으니 자기네 집안과 찰떡궁합이라면서 좋아해줬어요. 그런데 대체 어찌 된 건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도드라지게 제 심기를 건드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모였어요. 시부도 괜찮고 남편도 괜찮았는데 유독 시모만이 성질머리가 구시대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 시모는 다소 조선시대 발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만 말해도 알아듣는 며느리분들 계실 겁니다. 앞뒤 꽉꽉 막혀서 그저 보복 심리로 옛날 며느리상을 밀어붙이는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주로 어떤 식이었냐면요. 일단 저희 친정집 얘기부터 들어보시고 비교해보세요. 친정을 찾아가면 부모님은 우리 남편을 볼 때마다 늘 부둥부둥해주고 잘 챙겨줍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저희는 주로 병원을 찾거나 아니면 엄마 혼자 있는 친정집을 방문했거든요. 병원으로 가든 집으로 가든 친정 부모님은 저랑 남편이 괜히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힘들까봐 한 번도 자고 가란 말 한 적 없었고 더 있다 가라며 붙잡은 적도 없었습니다. 섭섭할 만큼 또 언제 올 거냐고 물은 적이 없었죠. 친정 부모님도 분명 우리랑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을 거예요. 부모들 마음이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꼭 2-3시간 얼굴 보는 걸로 족하다며 빨리 헤어지려고 했고 그걸로 모자라 가끔씩 우리에게 와준 걸로 고맙다며 용돈도 주고 식사도 대접해 주었어요. 저랑 남편은 친정 부모님한테 가면 그저 품 안의 새끼들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제가 더 시댁을 조선시대 발상에 갇힌 곳처럼 갑갑하게 느꼈는지도 몰라요. 시댁은 친정과 완전히 반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간섭이랑 잔소리는 기본이었고 희한하게 며느리에게만 계급을 나눴습니다. 가장 하찮게요. 우선 시모가 남편과 저를 대놓고 차별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하겠죠. 시모가 그런 시집살이를 당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명절 때면 시댁에 내려가는 것까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에 가서 무조건 1박 2일 자야 하는 건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시댁과 그리 먼 곳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모는 원래 시댁에서 자는 게 도리라고 고집을 엄청 부리세요. 그러면서 친정에 가는 건 그렇게 눈치를 주셨죠. 그래도 친정에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땐 3박 4일 통째로 시댁에 잡혀서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땐 친정에 아예 못 가서 친정 부모님한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친정아빠가 몸이 성치 않아서 같이 있을 수 있는 한 무조건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더 속상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좋았을 제 마음을 이해해 줬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신 명절 통째로 날리는 일 없도록 남편과 잘 합의 봤어요. 첫 명절엔 시모가 갑자기 아픈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저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줬죠. 아마 그 뒤로 시모가 제게 친정 가는 걸 더 눈치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모는 손주 문제 가지고도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날엔 아예 나를 잡아서 귀에서 피가 날 만큼 주야장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랑 남편이 일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었을 시기라서 아직 아이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러한 생각을 남편과 제가 각각 시모한테 전달했는데도 시모는 저희 입장을 들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결혼 반개월 지나고부터 거의 매일 저녁 전화를 해서 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야.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면 낳아야지.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는 대체 왜 그 축복을 미룬다는 거냐? 나중에 나이 들어봐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여자 된다고. 어머님, 그것도 준비가 됐을 때 만들어야 축복인 거죠. 저랑 남편이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아이 만들면 저 일 쉬어야 되는데 그럼 남편 혼자 나가는 돈들 감당해야 된다고요. 저희 아빠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낳으라뇨. 얼마나 빠듯하겠어요. 너는 어떻게 그냥 좀 한 번에 알겠다고 하는 법이 없니? 다 시끄럽고 우리도 손주는 봐야 할 것 아니냐. 솔직히 올해는 안 넘겼으면 싶구나. 나도 손주 한 번씩 봐주고 하려면 하루라도 기운 있을 때 해줄 수 있다고. 제가 시모한테 내 자식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따로 육아를 부탁할 것도 아니었는데 시모는 자기 멋대로 거들먹거리며 제게 현명한 판단을 하라 지적했습니다. 마치 아이를 늦게 낳으면 제 손해라는 걸 강요하고 싶은 듯 보였죠. 저는 책임감 없이 아이 낳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단 기본적인 기반은 쌓고 전진하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아빠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던 때라서 예민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무슨 아이를 만들겠습니까? 제가 같은 답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시모가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전화질을 해대니 도무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디 털어낼 수 있을 곳이 있나요? 그나마 말해봤자 남편한테 하소연하듯 얘기할 뿐이었는걸요. 남편한테 얘기한다 한들 남편이 시모에게 경고를 주는 것도 아니었으니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또 그랬구나. 나한테는 그런 소리를 안 하니까 내가 엄마한테 먼저 얘기하기도 애매하네. 괜히 엄마한테 손주 얘기 좀 그만하라 했다가 당신한테 불똥이라도 튈까 싶어서 못하겠어. 당신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 엄마가 성질까지 부리면 더 벅찰 거 아니야. 나도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 이젠. 그냥 아빠 걱정만 하고 싶은데 자꾸 어머님이 중간에 정신을 회방 놓아서 요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다니는지도 모르겠다니까. 어머님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그럴 리가. 그랬으면 진작에 결혼 방해했지. 지금 당신 상황이 힘들어서 그런가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려는 것 같네. 일단 임신 부부는 내가 대신 고민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남편까지 저를 들들 볶았다면 정말 정신을 못 차렸을 텐데 그나마 남편이 제 투정을 다 받아줘서 숨 쉴 작은 구멍 정도는 집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아빠의 건강이 더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부터 자주 병원을 방문했어요. 특히 평일에는 퇴근하면 거의 무조건 병실에 들렸다가 귀가했습니다. 이건 남편도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후까지 함께 해주는 부분이었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엔 남편이 시모한테 연락이 왔는지
볼일 있다고 병실에 못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 친정 부모님 만나 뵈러 또 아빠 병실을 찾았죠.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모가 우리 신혼집을 찾아왔나 봅니다. 남편이 시댁을 방문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시모가 저희 집으로 오는 거였더라고요. 남편은 제 생각해서 제가 친정 아빠한테 가 있도록 일부러 말을 안 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화 받기 전까지만 해도 시모가 저희 집에 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다. 너 지금 어디니? 시간이 한참 늦었는데 집에 안 들어와서 전화해본다. 우리 아들은 벌써 들어와서 씻고 있거든? 언제 들어올 거니? 아, 어머님, 지금 저희 집에 계세요?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남편한테 들은 얘기가 없어서 어머님 계신 줄 몰랐어요. 저 지금 아빠 병실에 와 있어요. 아무래도 당장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여기서 저녁 먹고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저녁을 먹겠다고? 그럼 나랑 우리 아들 저녁은 어쩌고? 난 당연히 너 오면 저녁상 받아 먹을 줄 알고 빈손으로 왔단 말이다. 나더러 여기까지 와놓고 쫄쫄 굶고 가란 말이니? 갑자기 전화해서 웬 밥 타령인지. 남편한테 용건이 있어서 찾아온 거면 남편한테 밥 얻어먹으면 될 것을 왜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마음 불편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평소에는 저희 집 물건 잘만 뒤지고 냉장고 점검도 불시하면서 좀 만들어 먹던가 아니면 사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제가 없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제가 시모에게 식사를 늘 대접했던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더 느닷없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시모한테는 감히 안주인되는 여자가 자기 남편의 끼니를 안 챙겨주고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다는 것이 용납 안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한번 마음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더니 그 뒤부터는 작정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를 여태 남편 밥도 안 해먹인 파렴치한 마누라라고 보았죠. 그래, 내 아주 잘 알았다. 친정만 들여다보느라 네 신랑 쫄쫄 굶는 건 신경도 안 썼나 보구나. 네 시애비가 네 아빠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감히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거지? 어디 지금처럼 계속 친정만 챙기면서 살아봐라. 시모는 그렇게 삐쳐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친정엄마가 그걸 용케 알아보고는 집에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얼른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저녁 먹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시모 때문에 기분을 망치는 바람에 엄마 마음까지 불편하게 만들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고작 자기랑 남편 밥 안 차려줬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저는 그것이 좀 짜증이 나서 그냥 시모를 잠깐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모도 예의 없이 제 기분대로 행동하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그러고 싶었어요. 물론 시모 말대로 시모 덕분에 친정아빠가 병원장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긴 했어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시모와 노예 계약을 위한 조건은 아니잖아요. 저는 저희 친정아빠를 위해 시댁에서 주신 은혜에 대해 반드시 보답할 거였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시댁의 노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신경 안 써도 된다 하고 약속대로 저녁을 먹으러 갔죠. 일부러 친정 부모님과 더 긴 시간을 보낸 후에 귀가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시모가 집으로 돌아갔길 바라는 마음에서 늦게 귀가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귀가하니까 시모가 자고 간다면서 안 자고 집에 있더라고요. 뛰는 제 위에 나는 시모가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시모가 어둑한 거실을 누비면서 제가 오기만을 두 눈 뜨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시모한테 피곤한 낯짝으로 인사를 하니까 숨 돌릴 틈도 안 주고 공격을 하대요. 막 집에 들어온 저보고 친정 부모는 잘 만나고 왔냐고 하는 겁니다. 말투가 어딘가 모르게 안 입고 온 분위기를 풍겼어요. 그 느낌을 보니까 또 무슨 말로 사람 심기 건드릴까 싶더라고요.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시모 잔소리를 잠자코 들었는데요. 어쩜 갈수록 신박하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지 몰라요. 저리 부모 마음을 몰라서야. 여자는 출가 외인이란 말 알지?
너네 부모 쪽에서도 딸이 결혼해서 잘 사는 걸 원하지 자꾸 찾아오는 거 안 좋아해. 네가 영 눈치 없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다. 듣자마자 이건 또 무슨 해괴한 세뇌인가 싶더라니까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품에서 떠났다고 영영 안 보길 원하겠습니까? 시모는 제가 자기보다 젊다고 뭣도 모르는 여자인 줄 아나 봐요. 그런 소리 하면 제가 식겁해서 출가 외인 신세를 받아들이기라도 할 것 같나 보죠? 왠지 시모의 신보가 짐작이 되어 더 기가 막혔는데요. 시모의 방정맞은 입은 정도를 모르고 결국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 앞으론 친정 가지 마라. 너네 친정만 챙기지 말고 남편을 챙기라고. 넌 결혼한 순간부터 남편 사람이라는 거 모르니? 세상 천지 어느 며느리가 너처럼 매일 친정에 들러붙어 있나 둘러봐라. 나 같은 시어머니는 양반인 거야. 안 그럼 너 진작에 맨발로 쫓겨났어. 시모는 감히 저더러 앞으로 친정을 가지 말라 선언했고 가더라도 무조건 자신의 허락을 받은 뒤 다녀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곤 제가 무슨 남편 소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가 시댁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댔죠.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안 그래도 아빠가 그 전날 새벽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그날 얼굴 보고 엄마 마음 달래주고자 저녁 먹고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젖단 소리를 듣자니 심지어 평소 제가 싫어했던 사람이 짓거리고 있으니 짜증나서 저 끝내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본인 처지는 모르세요? 요즘은 남자도 출가 외인인 거 몰라요? 어머님이 이렇게 멋대로 출가 외인 집 찾아오는 거 간섭이고 오지랖이거든요. 뭐야? 간섭? 감히 시애미가 훈수 두는 걸 간섭이라고 해? 너 가정교육 좀 다시 받아야겠다. 원래 며느리는 시집 오면 시애미한테 다 새로 배우는 거야. 교육은 어머님이 더 배우셔야겠어요. 제발 뉴스라도 보세요. 명절에 인사도 안 가려는 자식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사까지 싹 다 없애자고 남편 종용하기 전에 적당히 하세요. 남편도 어머님 품 떠나서 제 사람 된 자식이니까 집착 좀 그만하시고 계속 찝쩍거리실 거면 제가 뭘 하든 신경 끄시던가요. 제발 좀 하나만 하시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목청을 크게 높여본 적은 그날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저 때문에 혈압 올라 보이는 시모를 내버려 두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방에 있던 남편이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난 후 제가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겁니다. 한번 폭발한 감정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어요. 저는 소리내어 울면서 남편한테 하소연하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날 낳아준 부모님한테 평생 가지 말라는 게 할 소리냐고. 내가 왜 우리 부모님이랑 생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할 바엔 그냥 이혼하고 말 거야. 제 말에 당황한 남편 또한 21세기에 친부모와 생이별시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한참 저를 달래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시모랑 대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시모가 본인 성질을 감당 못하는 건지 중간중간 큰 목소리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와 못 만나게 하는 덕에 시모가 안방으로 쳐들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모는 그날 우리 집에서 자지 못하고 결국 남편이 댁으로 바래다 줬어요. 새벽에 괜히 남편만 고생을 했죠. 그 뒤로 시모가 저희 집에 왕래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약간의 변화는 있었어요. 시모가 저희 집을 찾아오더라도 저를 건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뭘 하든 잔소리하는 사람이었고 그 시선을 제 뒤통수에 붙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자유롭게 내버려 두셨죠. 그렇다고 저랑 사이가 완만했던 건 또 아니었어요. 좋게 말해서 자유롭게 내버려뒀다고 한 거지 사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인사를 해도 무시했고 식사를 준비해도 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럴 거면 우리 집에 왜 자꾸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 먹을 반찬과 밥을 따로 챙겨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찬밥이랑 젓갈만 먹었어요. 어찌 보면 시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너무 신경 쓰이는 행동이었지만 신경 써달라고 발악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신경을 꺼버렸습니다. 저도 시모를 투명인간 취급했더니 신기하게도 시간 지날수록 마음이 점차 편해지더군요. 그렇게 좀 잠잠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역시 한 번 원흉은 영원한 원흉인가 봅니다. 어느 주말 아침에 또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엄마가 저랑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싸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로 아침상 차리려고 냉장고 뒤졌는데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분명 잘 보이는 곳에 놔뒀기 때문에 못 찾을 리는 없었고 저 아니면 손댈 사람도 딱히 없어서 사라질 이유도 없었거든요. 근데 신기루처럼 없어졌길래 참 귀신 고칼 노릇이라 생각하면서 냉장고를 뒤졌는데요. 그때 시모가 어슬렁거리며 뒤늦게 주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설마 싶은 불길한 촉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모한테 다짜고짜 반찬 어디 갔냐고 물어봐 버렸어요. 아, 그거? 곰팡이가 폈는지 냄새가 이상해서 다 갖다 버렸다. 대체 얼마나 묵혀뒀길래 음식 썩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처박아 둔 거니? 친정 신경 쓰느라 이젠 집안일까지도 점점 뒷전되는 거냐? 뭐라고요? 반찬이 썩다뇨. 그거 엊그제 챙겨온 건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남편 좋아하는 반찬까지 챙겨서 주신 거라고요. 응? 엊그제? 그럼 포장이 허술했나 보네. 분명 쉰내 났었어. 근데 앞으론 너네 엄마한테 그런 거 싸주지 말라고 해라. 내가 조금 맛보니까 간이 옳지도 않고 속만 버리겠더라. 그리고 너도 친정엄마한테 반찬 받아오는 습관 버려. 안주인이 직접 음식을 할 줄 알아야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 저를 두고 시모는 신이 나서 입을 나불거렸습니다. 나중에 애 낳으면 애 밥도 친정엄마한테 해달라고 할 거냐면서 끝도 없이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동안 제게 시비 못 걸어서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로 악담이 소시지처럼 줄줄 잇따라 나왔죠. 그걸 듣는데 그동안 마음이 괜찮은 줄 알았던 저는 괜찮은 게 아니었단 걸 깨달았어요. 그저 우라가 내면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침부터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던 저는 더 이상 시모가 시모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침상이나 차리라며 제게 밥주걱을 쥐어주는 시모에게 더는 참지 못하고 주걱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곤 제 분에 못 이겨 아악 소리 지르니까 시모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저더러 정신 나갔냐고 하대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다가가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엔 손주 코빼기도 안 보여줄 테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어머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손주 볼 팔자 못 되고 시어머니 대우받을 팔자 못 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냥 이대로 뒤치다꺼리 받아줄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늙다 가도록 만들 거라고요. 저도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사람이 감당 못할 화를 느끼면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주체 못할 만큼 떨린다는 것도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정말 다신 느끼고 싶지 않을 최악의 감정이었죠. 저는 그대로 겉옷만 챙겨서 친정 부모한테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보니까 눈물이 나서 엉엉 울면서 또 하소연해버렸어요. 부모님은 병원장인 시부에게 감사해서 사돈으로서 잘하고 싶은데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 가슴 미어지게 미안해서 이도저도 반응하질 못하셨어요. 전 그게 또 제 나름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죄송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볼 걸 하고 뒤늦게 후회를 했죠. 그런데 제가 결국 시모를 화날 대로 화나게 했는지 결국 일이 커져버렸어요. 시모가 개념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상상 이상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해볼 심산으로 친정아빠 병실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당장 내 남편 병원에서 나가요. 내가 전현하는 꼬락서니 때문에 도무지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네요. 감히 시애미한테 저주를 퍼부었으면 그만한 대가 받을 각오는 했겠지. 시모는 저의 건방이 하늘을 찔러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며 막무가내로 저희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마침 남편이 따라온 터라 남편이 시모의 몸부림을 막고 있었어요.
저 또한 나가서 얘기하자고 시모를 밖으로 내몰았고 결국 이 소란이 병원장한테 올라가 시부까지 등장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시부가 등장하자 시모는 저랑 남편을 뿌리치고 지원군을 얻었다는 듯 바로 시부의 팔짱을 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사태질을 하면서 목청을 높였어요. 저 사람들 당장 내쫓아요. 우리가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잘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주제도 모르고 기어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로 호구로 본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자고요. 조용히 안 해?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소란이야? 이 병원에서 당신 얼굴 모르는 직원들이 없는데 쪽팔리게 이럴 거야? 다 큰 어른이 돼서 말이야. 어디서 애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어? 여보, 내가 방금 집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아요? 당신 며느리 되는 년이 나보고 평생 외롭게 늙어 죽을 팔자로 만들 거라고 악을 썼다니까요? 시부는 시모의 가벼운 입을 틀어막으면서 일단 병원장실로 가자고 주위 시선들을 피했습니다. 시모는 당장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시부가 되레 자기한테 소리치니 좀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다 같이 시부 원장실로 간 저희는 그곳에서 시부에게 다시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당연하게 시모가 먼저 발언권을 낚아챘죠. 시부한테 또 한 번 우리 아빠를 당장 쫓아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시부는 정신없는 시모 얘기보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저는 시모가 친정엄마 반찬을 허락 없이 버린 것부터 제가 겪은 일들을 전부 얘기했죠. 상황을 모두 들은 시부는 더욱더 시모를 다그쳤습니다. 다짜고짜 우리 아빠를 내치라는 시모의 발언에 그게 지금 말이 되냐고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시모에게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시모는 자기 입맛대로 상황이 안 돌아가자 또 자기 성질을 견딜 수 없었나 봐요. 도무지 저의 버르장머리를 견딜 수가 없다면서 갑자기 저한테 달려와 머리채를 잡아뜯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병원장 3호고 내 아들이 병원 건물 물려받을 사람이야. 감히 니까짓 게 우리 집안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너한테는 내 재산 한 푼도 못 줘. 누가 재산을 달라 했나요? 대체 왜 자꾸 자기 망상에 빠져서 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이랑 시부도 시모가 이렇게까지 누굴 미워하는 건 처음 봤는지 말리면서도 많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엉망진창인 꼴로 오열을 하였어요. 제 처지가 서럽더라고요. 제가 뭘 바라고 가지려다 무너져서 이 꼴이 됐다면 어느 정도 제 처지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 아무리 생각해도 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억울해서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이런 감정으론 도무지 친정 부모님한테 갈 수가 없어서 끝내 인사도 못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모는 시부한테 잡혀서 우리를 따라오지 못했어요. 집에 온 저희의 기분은 그야말로 먹구름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저랑 시모 사이에서 많이 힘들어했더라고요. 그건 미안했어요. 근데 그 때문에 남편이 제게 하는 말은 좀 서운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냐? 둘 다 왜 그래? 그냥 좀 서로 양보하고 지낼 순 없는 거야? 사람 대 사람이잖아. 뭐가 문제라서 그게 안 되는 건데? 엄마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쳐. 당신은 엄마보다 젊고 훨씬 깨어있는 사람이면서 왜 이렇게 답답한 짓만 해? 뭐?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막말로 당신이 중간에서 잘했으면 어머님이 당신 무서워서라도 저런 식으로 못했겠지. 나만 이 관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당신 엄마잖아. 당신 엄마가 이유 없이 나한테 시비 걸고 있는 거 보면 좀 나서서 방패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라고. 뭐 장인어른 장모님이 무조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웃는 낯으로 만나는 줄 알아? 나도 가끔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 다 짜증나고 귀찮을 때 있어. 근데도 티 안 낸다고. 야, 비교할 걸 비교해. 당신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지? 나는 회사에서 받은 것만큼 당신 엄마한테서 더 받아. 당신도 당신 엄마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인지 눈으로 보고 듣고 했잖아. 근데도 내가 이해 안 된다는 거야? 나도 이제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살래.
당신이랑 엄마가 싸우든 말든 신경 안 쓸 거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 언제는 신경 쓴 것처럼 얘기한 것도 좀 웃기더군요. 아무튼 남편이 저와 시모와의 갈등을 그저 관찰자 시점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유는 매번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그걸 괜히 불똥 튈까봐 핑계댄 거 아니냐고 마지막까지 지적하며 자각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거의 포기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기는 그놈의 중립 지키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보기만 했으면서 뭐가 그렇게 지친다고 울상을 짓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시모가 한참 제게 난리칠 땐 이혼 위기가 왔어도 친정아빠 생각해서 버틸 만큼 버텨보고자 했는데 남편이 대놓고 포기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니까 그땐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저희 부모님께 잘했어도 결국엔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인데 제가 그걸 망각했던 것 같아요. 부부가 되는 순간 남편이 제 사람인 줄 알았고 제 가족인 줄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혼자 의지했고 기대했는데 역시 핏줄로 연결된 가족은 이길 수 없는가 봅니다. 그날이 남편한테 가장 크게 실망한 날이었어요. 저는 그 뒤로 남편에게 더는 바라지 않았고 남편과 싸우려 들지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당장 이혼을 마음먹진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게도 저희 아빠 건강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셨거든요. 이혼이 결코 가벼운 사항은 아니잖아요. 컨디션 조절이 중요한 아빠에게 딸의 이혼이란 상처를 안겨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빠를 위한 길인 줄 알고 욕심냈던 제 마음이 오히려 아빠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상황이 닥쳤는데요. 어쩌면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건 저 때문이라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제가 정말 이혼을 결심한 이유와도 같습니다. 결정적인 이유엔 당연히 시모란 존재가 있었고요. 그날의 시모는 아직도 제게 괴물처럼 소름 끼치게 남아있어요. 우선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온 건 바로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앞서 시모가 저희 아빠 병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말씀드렸잖아요. 시모가 그 난리를 친 후 친정아빠는 이틀 뒤 급격하게 컨디션 저조가 찾아왔어요. 그때만 해도 고비를 지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 또 고비를 맞게 된 셈이었죠. 숨이 겨우 붙었는데 다시 호흡장애가 찾아왔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겠네요. 고비를 한 차례 넘겼을 때보다 몸이 더 안 좋았던 아빠는 끝내 뒤이어 찾아온 고비까진 이겨내지 못했던 거예요. 의사들이랑 시부까지 나서서 애썼지만 결국 가족들이랑 인사도 할 시간 없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떠나서 더 마음이 아팠던 아빠의 죽음, 그리고 아빠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순간 혼절해버린 엄마까지. 그 소식을 한꺼번에 접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행하고 슬픈 처지인 줄 알았을 만큼 괴로웠어요. 그래도 남편이 장인어른에 대한 정은 있었기에 함께 눈물은 흘렸습니다. 남편 또한 아빠가 눈을 감기 전 식구들의 난잡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떠난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많이 실망했다는 거 알아. 그래도 장인어른 가시는 길만큼은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나 3일장 내내 당신이랑 장모님 잘 챙기고 싶어. 장인어른한테 부끄러운 모습 만회하고 싶다. 남편은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해서 싸웠던 게 아니란 걸 그때 좀 객관적으로 깨달았었네요. 아빠가 돌아가신 그 순간만큼은 이혼을 하고자 하는 제 마음도 지쳤던 남편의 마음도 잠깐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부부로서의 초심을 보이는 것이 온전히 고인된 아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런 마음이 길게 못 갔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마저도 근원은 시모였습니다. 엄마가 혼절하는 바람에 장례식장은 저랑 남편이 준비를 했어요. 시부 병원과 연계된 곳이라서 시부 덕분에 비용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시부가 간호사들한테 부탁해 신경 쓸 테니 저더러 장례식에만 집중하라 하더군요. 감사했죠.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시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정말 미안한데 아무래도 네가 좀 와봐야겠다. 안 싸돈 진정시켜줄 사람이 너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엄마가 깨어났다는 사실에 저는 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장례식을 부탁한 뒤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가 시부랑 간호사들 사이에서 바닥을 구르면서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엄마는 시부를 붙잡고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살인자 당장 데려오라고. 나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똑같이 단명시켜버릴 거라고. 엄마는 거의 정신을 놓은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자꾸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평소 엄마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사람 같아서 무섭기도 했어요. 저는 시부에게 되레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말이죠. 근데 시부 반응이 의미심장했어요. 뭔가 엄마가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시부를 더 재촉했어요. 그랬더니 시부가 간호사들을 다 물려놓고 제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날이 문제였답니다. 시모가 우리 아빠 병실 쳐들어왔던 그날이요. 그날 저랑 남편이 먼저 귀가하고 나서 저는 시부가 시모를 집에 보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우리들 몰래 한 번 아빠 병실로 들이닥쳤다네요. 그럴 줄 몰랐고 갑작스러웠던 상황이라서 시모를 막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시모가 분에 못 이겨 멧돼지처럼 돌진했는데 속도 조절을 못하고 그만 아빠 위로 엎어진 거예요. 그걸 엄마가 뒤늦게 잡아당기면서 비명을 지르자 직원들이 병실로 들어왔고 다 같이 시모를 겨우 끌어내서 시모를 내쫓았다고 해요. 그때 우리 아빠가 잠깐 쇼크가 왔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큰일 날 뻔도 했대요. 시부가 예상하길 아마 그 충격이 컨디션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랑 안싸돈한테는 참 얼굴들 낯이 없어.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소용없겠지만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내가 바깥 사돈한테 감히 조의를 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 자리에서 마치 아빠의 사망 선고를 다시 듣는 것 마냥 저 또한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가 시부를 원망하는 걸 말리던 것도 더는 못하고 그저 이런 인연을 끌고 와 버린 제 자신을 원망하기만 했죠. 그리고 저는 엄마를 모시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조문객들이 좀 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참 고맙게도 제 발로 찾아온 시모도 있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나서지 말라 했고 시모 하는 꼴이 궁금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우리 아빠 사진 앞에 서서 인사하고 절하더니 금세 앉을 곳을 찾아가 떡이나 주워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뭔 줄 아시나요? 아이고야, 잘 돌아가셨네. 호상이 따로 없다. 어차피 죽을 팔자였는데 잘 됐지 뭐. 식구들 주머니 사정은 더 이상 걱정 없겠다. 그러게 딸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 자기 딸내미 건방진 거 대신 벌 받은 거야. 이건 일부러 우리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린지 아니면 저랑 엄마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건지 시모는 그 재수없는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입방정을 주변 사람까지 다 듣게 되었어요. 근데 주변 식구들은 시모 성질이 개똥 같다는 걸 아나 봐요. 굳이 말 섞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당사자가 아니니까 참아줄 수 있겠죠. 저는 시모의 더러운 주둥이가 욕하고 있는 주인공이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죽인 거나 다름없는 사람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뻔히 있는데 저런 개소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시모란 사람은 그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건지 아예 상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말 못하는 개돼지가 나을 지경이었죠. 시모가 자기 앞날도 모르고 떡을 껌처럼 질겅질겅 씹고 있길래 오랜만에 오만정 다 떨어지더군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던 저는 이제 그만 시모와의 인연을 정리하려고 움직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접시에 담긴 김치를 들었어요. 그리곤 시모 얼굴에 패대기 쳤고 놀라서 숨 돌리고 있는 시모를 두곤 처먹고 있는 그 떡도 시모 얼굴에 패대기 쳤습니다. 나 지금 그쪽 만난 거 진짜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나만 그런 거 아닐 거라서 이해해 보려고요. 그쪽도 앞으로 나 만난 거 하늘까지 원망하게 될 거예요. 내가 당신 인생 완전 똥통으로 만들어버린댔잖아요. 이 정신 나간 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네 아빠 뒤진 걸로도 말을 안 듣겠다? 새파랗게 어린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 병원장 3호야. 내 말 한마디면 지금 네 아빠 장례식도 엎을 수 있다고. 시모 입에서 아빠가 언급되는 게 너무 싫었던 저는 식탁 위에 있던 육개장에 침을 뱉어 시모한테 또 퍼부어줬습니다. 시모는 제가 무슨 짓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못 피해서 처맞고 있더군요. 병원장 3호? 당신 죽을 때는 와서 눈물 흘려줄 식구들도 없게 할 거라 했을 텐데 썩어 빠진 자궁 때문에 겨우 아들 하나 덜렁 낳았으면 며느리 하나 있는 것도 귀한 줄 알았어야지. 자기 노후 시궁창 만들고 싶어서 작정을 하셨네. 이 살인자녀나 어디 원하던 대로 혼자 한번 잘 살아봐봐. 저는 남편한테 가서 내 손으로 시모를 내쫓으면 머리채를 잡을 것 같으니 직접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모에게 퍼붓는 동안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못했어요. 시부가 같이 있었는데 시부한테 시모의 행실을 다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말대로 시모를 데리고 장례식장을 나가는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어요. 장례식 끝나는 대로 이혼하자고 말이죠. 남편은 대답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게 짧고도 버거웠던 3일이 지나고 아빠를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모랑 남편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시부가 손수 건네준 병원 임직원들 증언과 CCTV 영상을 확보로 시모의 행포를 법정에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상해치사죄로 인정되어 무려 4년형의 징역을 살게 되었죠. 그 시기에 시부가 시모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시모가 구속되기 전 몸도 마음도 빈털터리가 된 그 꼴을 직접 지켜보고자 법정에 나가 있었어요. 시모는 뒤늦게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용서를 빌더군요. 살려달라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데 고작 이 천박한 아줌마 때문에 우리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서 또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진짜 외롭게 늙어 죽을 일만 남았겠네요. 그게 싫으면 깜빵 친구들이나 사귀어 보시던가요. 혹시 알아요? 지옥 가는 길만큼은 친구들이랑 동행할 수 있을지. 시모에게 붙잡힌 발목을 털어내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역시 시모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저한테 쌍욕을 퍼부어 주더군요. 참, 그리고 전 남편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자리를 마련했었어요. 전 남편이 어른한테 예의가 발라서 좋아했었는데 그 마음이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못하는 걸로 연결될 줄은 또 몰랐네요. 어떻게 보면 전 남편과는 참 휴전 같은 만남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 때문에 서로 긴장을 하고 살아야 하는 관계는 결국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도 했고 여전히 좋아한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저를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기 엄마 때문이었어요. 시부는 피 안 섞인 시모를 버릴 수 있지만 자기는 차마 그게 어려울 것 같다네요. 전 남편은 그런 선택을 할 만도 한 것이 시모가 전 남편에겐 잘했을 거잖아요. 아무튼 그게 저랑 전 남편과의 마지막 인사가 되었어요. 그 뒤로는 제가 결혼을 했었나 믿기지 않을 만큼 흔적도 없이 솔로 생활을 만끽 중입니다. 아빠를 여의고 혼자가 된 엄마랑 당분간 여유를 갖고 좀 쉴까 해요. 저도 엄마도 속을 많이 다쳐서 힐링이 필요하거든요. 행운이 오길 욕심내진 않아요. 다만 앞으로 남은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의 불행은 없길 바라네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